안녕하세요. 우직한 소나무가 되고 싶은 42세 남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부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등등. 만약 이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셨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노력하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 생각을 깨닫게 되는 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듣고 혹시 내가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잃고 살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제 아내의 첫 만남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부족함 없이 자라 안정적으로 취직하고 남들만큼 벌면서 취미로 수영도 다니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 평범한 인생이 따분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회사에 휴가를 몽땅 끌어다 해외 여행이라도 다녀와야 할지 고민을 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친구들 중에 유난히 발이 넓은 놈이었던 건 알지만 자기 생일 파티를 자기가 직접 개최하는데 호프집을 빌려서 할 거라고 꼭 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자주 가는 규모가 작은 단골 호프집이었지만 셀프로 파티를 연다고 하니까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도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으니 따분하던 찰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친구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 앉으며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늦지 않게 파티의 주인공인 동균이가 테이블에 다가와 내 여자친구의 친구들도 여러 명 불렀으니 잘해보고 생일 선물은 계좌로 보내줘라 라고 말하더군요. 저 자식 순 양아치 아니냐며 친구들과 깔깔깔 웃고 기분 좋게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러다 동균이 여자친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합석을 제안했어요. 그때 제 앞에 앉은 여자가 바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시원시원하게 뻗은 긴 목 때문인지 칼 단발머리가 참 잘 어울렸어요. 대화를 나눌수록 성격도 좋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났습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 아니어서 음주가 목적이라기보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아 참석을 하는데 아내도 저와 같았죠. 아내와 저는 그 시끄러운 호프집 안에서 참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무엇보다 얼굴도 제가 선호하던 스타일이었어요. 자연스레 연락처도 주고받고 밖에서 따로 만나 밥도 먹으며 3개월 동안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습니다. 따분했던 일상이 설렘의 연속이었고 온통 제 머리에 아내 생각뿐이었죠. 아내는 알면 알수록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행동 하나하나에 늘 남들을 챙기고 생각하는 마음이 묻어났으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을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다가갔고 결국 저희들은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내는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직업도 수학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학원 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를 전부 개인 일대일 과외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 생일 파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도 고3 학생들 대학 입시가 끝나 잠시 여유가 생겨 가능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바쁜 시간을 쪼개 저를 만났죠.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돈 욕심이 많은 여자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내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까 마음이 쓰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가슴 아픈 집안 가정사 이야기를 말해주더군요. 우리 아빠는 트럭 운전하시다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셨고 엄마마저 비슷한 시기에 지병으로 쓰러져서 병마와 싸우고 계셔. 그래서 내가 학원 일이든 가회든 눈에 불을 켜고 일하는 거야. 한마디로 아내는 소녀 가장과 다름없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도 친정에 돈 들어갈 일이 참 많았던 것이죠. 대학 등록금도 과외를 몇 개씩 뛰면서 모으고 장학금 받기 위해 틈틈이 공부도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동생이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직업군이 되었다 말하며 울기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집안 사정보다도 혼자 아등바등 사는 자신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 속상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와 어려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에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싶다. 내가 책임지고 평생 사랑해주고 싶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어요. 걱정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누군가에는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나날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 후 저희는 2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내를 처음 부모님께 소개하는 날이 생각나네요. 아내는 굉장히 떨려 했어요. 손에서 땀이 어찌나 나는지 화장실도 자주 가고 호흡을 몇 번이나 가다듬었죠. 왜냐하면 집안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에서 큰 갈비집을 운영하시는데 주말이나 특별한 날에는 대기줄이 제법 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방송에도 여러 번 섭외가 되었으니 하루 매출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 아내는 혼자서 부담을 많이 느꼈어요. 나 너무 떨려. 부모님께서 나 너무 싫어하실 것 같아. 우리 가족 이야기 들으시면 누가 선뜻 좋다고 하시겠어. 나도 벅찰 때가 있는데. 지선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 참 좋은 분들이셔. 부모님 식당으로 가는 길 내내 아내는 10걸음에 한 번씩 멈춰서 거울을 보고 인사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그리고 아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다시 느꼈습니다. 저 몰래 백화점에서 홍삼 세트를 사서 준비했더라고요.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으면서 언제 또 저걸 준비했는지 제가 이미 부모님께 아내의 상황을 말씀드렸었고 부모님 또한 괜찮다고 허락해 주셔서 마련한 자리인데 아내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아내가 긴장과 걱정을 한 것이 무색할 만큼 저희 부모님께서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내를 환영해 주셨어요. 아유, 우리 준성이가 맨날 이야기해서 그런가 몇 년 알고 지낸 사람처럼 너무 편하고 좋네. 갈비 좋아해요? 지선 씨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방송 출연할 때보다 오늘이 더 떨리네. 어머님, 말씀 낮추세요. 저 갈비 정말 좋아해요. 식당을 들어오기 직전까지 벌벌 떨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부모님과 문제없이 대화했습니다. 글쎄, 저희 아버지는 아내가 도착하면 바로 든든하게 밥부터 먹어야 한다고 갈비를 열심히 굽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내가 준비한 선물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드린다고 준비해온 정성을 느끼셨기 때문이겠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버지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희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지만 그 돈으로는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으로 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계속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부 다 해준다는 거 아니야. 작은 소형 가전제품이나 필요한 가구들 몇 개는 너희가 마련해. 그리고 지선이가 모아둔 돈은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아껴두자. 아내는 부모님의 마음에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죄송할 게 뭐가 있냐며 본인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어려운 때를 안다고 괜찮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하나 더 생겨서 좋기만 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제 여동생은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참 씁쓸해 하셨거든요. 아내는 그 빈자리를 꼭 채워드리겠다며 항상 부모님께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혹시나 반대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하고 혼자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막연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내 아들 도와주는데 이유가 있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의 든든한 지지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참 특별했죠. 아버지가 장인어른의 휠체어를 밀어드리며 입장하셨고, 어머니는 장모님 손을 꼭 잡고 입장하셨어요. 장모님이 너무 많이 우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모님을 말없이 안아드리는 모습을 보니 울컥했습니다. 아내와 동반 입장을 하는데 신부는 활짝 웃고 오히려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하객들 앞에 섰지 뭐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따뜻하고 행복한 결혼식이었네요. 아내는 정말 가족들에게 잘했습니다. 학원에서 수업 쉬는 시간 틈틈이 아버지께 전화도 드리고 쉬는 날에 어머니와 한증막도 가고 정말 딸처럼 잘했죠. 아내의 그런 모습에 질 수 없다는 듯 저도 처가에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장인어른을 위해 전동 휠체어도 새로 마련해드리고 심심하시지 않게 자주 처갓집에 찾아갔죠. 부모님 식당에서 갈비를 포장해 가기도 하고 전복 같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말입니다. 아내와 처남을 대신해 장모님을 모시고 대학병원에 다니기도 하며 저도 사위로서 참 잘했어요. 아내는 그런 노력들을 잘 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부모님 나보다 더 챙겨줘서 고마워. 당신 같은 남자는 이 세상에 유일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아내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저를 세워주니 매사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아내를 닮은 똘똘한 아들도 낳았답니다. 아내는 임신 초기 때 학원 일을 그만두었고 출산 후에는 육아와 집안 살림에 집중했어요. 똑소리 나는 성격에 맞게 뭐든 참 잘했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 통마다 라벨지를 붙여 뭐가 들어있는지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했죠. 아이 손수건도 정말 칼각으로 접어놓고 모유도 부지런히 얼려두었습니다. 제가 퇴근 후 돌아와 아이를 목욕시키고 잠을 재우면 조금 쉴 법도 한데 학원에 복귀하며 사용하겠다며 시험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아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할 무렵에 다시 돈을 벌고 싶다고 학원에 출근했습니다. 아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높은 걸 누구보다도 잘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육아휴직을 내기도 하면서 아내의 복귀를 도왔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내가 그렇게나 바라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쯤 행복과 불행은 앞다투며 저희에게 찾아왔어요. 아내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저도 아내도 첫째 혼자서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에 둘째 소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인 것은 아내가 자궁 내에 피고임 증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을 때까지 일을 그만두고 쉬라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일을 거절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학원 일을 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수업도 최대한 앉아서 진행하면 괜찮을 거라고, 만삭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욕심을 부렸어요. 학원 일을 하면 자연스레 태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일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저도 설득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잠을 잘 못 잔 상태로 학원에 출근을 했고 히터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졸음운전을 한 것이었죠. 아내의 부주의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유산이라는 아픈 결말까지 가져왔습니다. 아내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자기 때문에 생명을 잃었다는 생각에 엄청난 우울 속에 빠져버렸어요. 저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슬펐지만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내도 아들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괜찮은 척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잠을 잘 자지 못해 수면제를 자주 복용했고 잘 마시지 못하던 술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힘내야 한다고 마음을 다독여줬어요. 아내가 회복하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아내와 매일 산책을 하고 예쁜 카페에서 브런치도 먹고 기분 좋게 쇼핑도 다니셨습니다. 지선아, 너 힘든 거 다 안다. 그래도 일어서야지. 네 아들 윤재 보면서 마음 다잡아야 해. 내가 시어머니라고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옆에서 이렇게 말동무 되어주고 시간 보내는 거라 참 미안하구나. 그래도 우리 잘 이겨내보자. 너는 나한테 며느리보다 딸 같은 존재야. 알지?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말 덕분인지 아내는 천천히 아픔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늘어갔어요. 아들의 교육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죠. 아내가 괜찮아졌어도 어머니는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자주자주 전화하면서 꾸준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내는 다시 학원 강사로 복귀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쯤 지나니 여러분들도 제 아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아내는 스트레스 해소를 일로 풀 만큼 일을 즐거워하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해 연락이 오거나 20점 받던 아이들이 100점 받았다고 감사 편지라도 쓰는 날에는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게 퇴근한 아내를 살펴보니 술을 마시고 온 듯 얼굴 전체가 붉더군요. 무언가 기분이 안 좋은 듯 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집에 놀러 오신 상태였어요. 식당 휴무여서 어머니는 모임에 가셨고 아버지는 저와 술 한잔하기 위해 집에 오셨던 거죠. 술을 마셨냐는 제 물음에 아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유, 우리 예쁜 며느리 표정이 왜 이리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는 애교를 부리시며 아내를 식탁으로 불렀고 아내는 조금 망설이다 이내 자리에 앉아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내 등을 쓸어내려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우물쭈물거리다 결국 속상한 마음을 와르르 꺼내놓았어요. 학원 원장에게 엄청난 갑질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학원 원장은 학원 강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이 전해준 말로는 자기 아이가 아내의 수업이 재미가 없고 선생으로서 잘 가르치지도 못한다며 학부모 항의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학부모가 배울 게 없는 선생을 왜 고용했냐고 따져 묻는데 엄청 기분 나빴다. 김지선 선생은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소리를 마구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 자신이 수학 강사로 일해온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아이들과 큰 트러블 없이 지내왔는데 왜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학원 원장은 감히 일개 강사가 원장한테 따지고 드는 거냐며 기분 나쁘고 억울하면 학원에서 꺼져라. 네 돈으로 학원 차려라. 라고 말하며 화를 냈다고 하네요. 다른 강사들은 본인도 미움을 살까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자습을 위해 학원에 남아있던 터라 정말 굴욕적이고 속상했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답답하다고 했죠.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도 아니네. 멍청한 사람이 우두머린 곳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야. 나는 우리 며느리가 그런 대접 받으면서 마음고생하는 거 더는 보기 싫다. 그깟 학원 내가 차려주마. 내일 당장 학원 자리 알아봐라. 네? 아유, 아버님,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제가 다른 학원으로 이직을 하면 돼요. 아니다. 감히 누구 며느리한테 갑질을 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뒤에 있잖아. 네가 원하는 위치로 잘 알아봐. 비싸도 상관없다. 아내는 잠시 난처한 듯 고민했지만 표정을 보니 굉장히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아내는 그렇게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일사천리로 학원을 차렸습니다. 솔직히 왜 이제야 개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내는 막힘이 없었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와 역사, 논술까지 과목을 늘리고 예비 초등, 중등, 고등으로 단계를 나누어 강사진들도 채용했어요. 아내는 특히 강사를 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학원 자체에서 인터넷 강의도 만들었어요. 특히 밴드 어플을 통해 학원 소식을 공유하고 학부모님들과 자세하고 투명하게 학원을 운영하니 좋은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내는 학원을 개원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등록 대기를 걸어야 할 정도로 성공을 했어요. 아내는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가 평생 딸처럼 정말 잘할게요. 돈도 열심히 모아서 꼭 보답해 드릴게요. 아내는 부모님께 늘 이런 듣기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은 크게 바라는 거 없다고 하시며 좋아하셨네요. 이렇게 아내가 학원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던 처남이었어요. 처남은 직업 군인으로 일을 하다가 간부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이 들어 결국 전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해결하려 해봤지만 딱히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본인이 포기하고 나온 것이었죠. 갑작스럽게 사회에 나왔으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낼지 막막했나 봅니다. 저희 집에 놀러와 아들과 함께 열심히 놀아주는 처남을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아내를 따라 철이 일찍 들어서인지 늘 저에게 깍듯하게 잘하고 항상 얼굴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인사부터 하는 녀석이라 너무 신경 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서 천안가 먹으려고 소고기를 사는 김에 부모님이 드실 것도 함께 샀습니다. 부모님 식당에 들러 소고기를 드렸는데 갑자기 왜 소고기를 이렇게 많이 샀냐고 아버지께서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처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 학원에 학원 차량 기사님으로라도 고용할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여서 말입니다. 사돈 총각이 놀고 있다고? 그럼 여기로 오라고 해. 여기서 소고기랑 갈비 구워 먹자. 겸사겸사 사돈 총각 좀 만나보게. 알고 보니 아버지 식당에 총 매니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 사정으로 급히 지방에 내려가야 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말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관계도 아니고 사돈 어르신께서 운영하시는 곳에서 일을 한다니 결코 쉽지 않죠. 아버지는 천안과 술 한잔 하시며 자연스럽게 식당 매니저 역할을 제의하셨습니다. 누나 밑에서 일하나 여기서 일하나 어차피 똑같은 가족 사업인데 이왕 일하는 거 바쁘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하셨어요. 처남은 군인답게 네, 그렇습니다. 저 누구보다 빠릿빠릿 움직일 자신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남자다운 태도에 아버지도 마음에 드셨는지 당장 내일부터 출근해서 기존 매니저님께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처남은 그렇게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하며 월급도 초봉치고 정말 넉넉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처남에게 가게 가까이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도 얻어주셨어요. 가게 일을 하며 조금씩 갚아 나가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잊지 않으셨고요. 아버지 덕분에 처남은 취업도 살 곳도 모두 해결했으니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좋아했어요. 아내는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이렇게 신세만 질 수 없다며 아버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노후를 위해서 지금이 아닌 나중에 천천히 달라며 사양하셨죠.
처남은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직원들과 잘 지내며 열심히 일했어요. 웨이팅 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아버지와 직접 못질하고 페인트 칠하며 만들고 갈비를 택배로 보내드리며 판매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진짜 아들 노릇을 잘해서 셈이 날 정도였지 뭐예요. 처남 덕분에 가게도 오히려 더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도 계절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한다는 거 말입니다.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지 5년이 지나던 시점이었어요. 아내는 갑자기 술자리를 갖는 횟수가 늘어났고 통장 관리를 늘 함께 했었는데 어느 순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무언가 자꾸 숨기는 사람처럼 돈 이야기가 나오면 회피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집안일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하나뿐인 아들도 잘 챙기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들에게 또래에 비해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는 것도 한 달 만에 키가 훌쩍 자라 새 옷을 사줘야 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아내의 통큰 지출이었어요. 갑자기 어느 날 주차장에서 아내를 마주쳤는데 처음 보는 외제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이거 누구 차야? 내 차, 내가 말 안 했나? 그냥 카드 할부로 질렀어. 나 오늘 학부모랑 대판 싸워서 기분 안 좋아. 저녁 안 먹고 그냥 씻고 잘게.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적어도 저와 상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내는 그 뒤로도 비싼 명품 옷들에 집착했습니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티셔츠나 원피스, 가방은 무조건 구매했죠. 카드를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 궁금했는데 우연히 아내 가방 속에서 빼꼼 머리를 내밀고 있는 카드 내역 통지서를 발견했고 저는 자연스레 손이 갔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알게 된 아내의 카드값만 해도 무려 1,000만 원이 넘어 있었어요. 정신이 정말 아득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저희 부모님께 작은 보답을 해드리기로요. 저희 신혼집부터 아내의 학원, 처남 일까지 신세진 게 조금 많습니까? 사실 식당이 잘 되고 돈에 여유가 있으셔도 부모님께서는 이 평생 식당 건물 꼭대기층에서 사셨어요. 깔끔하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낡았어도 우리 건물이 익숙하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라도 식당 정리하신다 하시면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돈을 저축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그 통장을 잘 관리하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제 손안에 들려있는 1,000만 원이 적힌 통지서를 보니 가슴이 쿵쾅쿵쾅 요동치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우리가 한 푼이라도 잘 모으고 살아야지. 윤재도 한참 더 키워야 하고 우리 부모님 은혜도 갚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건강 생각해서도 우리는 꼼꼼히 저축하고 살아야 해. 이 카드값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지금 한 달에 얼마를 벌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이제 좀 각자 관리하자. 카드값 그것도 다 학원 운영에 필요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뭘 알긴 해? 아내는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항상 저를 무시하면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냈죠. 이런 갈등이 저와 아내 단 둘만의 문제였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텐데 아들 윤재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아들을 큰 소리로 혼내고 있었어요. 대략 내용을 들어보니 노크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원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것으로 언성을 높이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억지를 부리며 반성을 요구했어요. 특히 학원에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원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왜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자기의 위신을 떨어지게 하냐고 화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현대판 홍길동 전이랍니까?
이미 학원에서 제 아들 윤재가 원장 아들이라는 건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거든요. 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 가게에 가서 치킨 한 마리를 시키고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가 학원에서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총책임자가 되니까 힘들어서 마음이 뾰족하게 변한 것 같다고 아이를 잘 달래주었어요.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엄마를 이해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자식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아내에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말하면 좋을지 머리가 아파오더군요. 제가 참고 기다리기엔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가겠다고 판단되어 그럴 수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는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갔냐고 문자를 보내니 학원에서 늦게까지 문제집 만들다 들어가겠다며 답장만 오더라고요. 저도 혼자 안방 침대에 걸터 앉아 아내에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 상의하고 대화할지 천천히 적어 나갔어요. 빠른 시일 내로 아내와 이 문제들에 대해 단판 지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정말 자연스럽게 단판 지어지는 결전의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며칠 뒤 화목한 분위기여야 할 추석 명절에 아내는 저희 부모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평소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참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학원을 개원한 이후로는 저희 부모님께서 연락을 자제하셨죠. 고부 간의 소통도 줄어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명절의 음식 준비를 모두 어머니 혼자 준비하셨어요. 아내는 1년 전부터 학원 일을 핑계 삼아 아예 집안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는 가족들과 온전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가게를 쉬시는데 늘 오순도순 수다 떨면서 전을 부쳤던 며느리가 없으니 허전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미리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 가족은 절대 며느리 혼자 음식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내가 전을 부치면 아버지는 밤을 깎으시고 저는 소고기 뭇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마저도 하고 싶지 않은 듯 했죠. 문제가 된 그날 추석 연휴에도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자고 가겠다고 고집부려서 결국 저는 아들과 단둘이 부모님 집으로 향했네요. 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얼추 완성해 가니 그제서야 아내가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지선이 왔니? 어여 밥 먹자. 여기 밥 좀 퍼가. 나는 국떠야. 아니 무슨 오자마자 일을 시켜. 참나. 혼잣말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리로 말해서 한동안 가족들 모두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멈췄습니다.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냐? 어머님, 아니 솔직히 이런 거 왜 여자들만 해야 돼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제가 이 집 종이에요? 얼굴 보자마자 일을 시켜서 무슨 저 어디 가도 이런 대접 안 받아요. 아내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거칠게 밥을 퍼담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내의 손에서 주걱을 빼앗아 됐다. 귀한 원장님은 가만히 계셔. 라며 날이 선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었어요. 당신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오늘도 엄마 혼자서 장 보고 음식하신 거잖아. 뒤늦게 와서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 하나 담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 어제 학원 전체 회식해서 피곤한 거 잘 알잖아. 그리고 막말로 내가 제사 음식을 왜 해야 돼? 어머님,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어머님의 시부모님이시니까 하시는 거고 제 시부모도 아닌데 왜 제가 노동해야 돼요? 거실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께서도 믿을 수 없는 망언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오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내에게 그만해라. 너 말이 너무 경우 없이 지나치다. 라고 말하셨죠. 아내는 신경질적으로 몰라요. 라고 외치며 밥그릇을 쟁반에 담아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노골적으로 기분이 상한 티를 내느라 발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쿵쿵 소리를 냈죠. 아내가 들고 있는 쟁반은 위태롭게 흔들리다가 아내가 삐끗하며 넘어진과 동시에 식탁 위에 있던 모든 음식들이
사방으로 떨어졌어요. 네, 말 그대로 상을 뒤엎은 꼴이 된 것이었죠. 꾹 참고 상황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소리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돈 좀 번다고 아주 의기양양. 뭐가 옳고 그른지도 몰라? 지금 그 잘 나간 학원 누가 차려줬어? 시댁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 시애미한테 사과드려라 당장.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저 옛날에 돈 없고 못난 김지선 아니에요, 아버님. 함부로 명령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식인데 부모로서 당연히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집 대일 수 있게 아들도 떡하니 낳았는데 솔직히 이보다 더 해주셔야죠. 저 받을 자격 있거든요? 아내는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당당하게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연하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들고 계시던 밥 주걱을 아내 뒤통수에 던져버리셨어요. 찰밥이 주걱에 잔뜩 붙어서 그랬을까요? 주걱은 아내 뒤통수에 턱 하고 둔탁한 소리를 내며 대롱대롱 붙었습니다. 아내는 짧게 소리를 지르다가 지금 폭행하신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짐승도 은혜를 안다는 말이 있는데 너 하는 꼴이 아주 짐승만도 못하다. 밥을 다 떼어놓고 가. 그거 찹쌀이야. 너한테는 쌀 한 톨도 아깝다.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저는 어머니의 그런 차가운 얼굴을 생전 처음 봤어요.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헛웃음만 짓더니 이내 밖을 나가더군요. 저는 정중하게 부모님께 사과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변한 사람이 잘못이지 네가 무슨 죄가 있냐고 빨리 집에 가보라며 위로해 주셨죠. 저는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아내가 머리를 감았는지 수건을 머리에 틀어올리고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가족들 마음은 쑥대밭으로 만들고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는 꼴을 보니 분노가 폭발했어요. 저는 리모컨을 TV에 던져버렸고 순식간에 액정이 쫙 하고 나가며 화면은 검은색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아내에게 다가가 네가 진짜 사람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변한 모습이 그렇게 불만이면 이혼하시던가. 저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내 뺨을 내려치고 싶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 스스로를 제어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보고 끝까지 참았네요. 그때 아들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학원 논술 시간에 배웠는데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아내는 눈이 커다래지더니 황급히 차키를 챙겨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가 변해버린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처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만나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으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죠.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처남은 엄청난 양의 소주병을 양손 가득 들고 왔어요. 아들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저와 처남은 도착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소주를 연시 마셨어요. 그리고 저는 처남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과 아내 변해버린 모습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처남은 무언가 망설이는 것처럼 입을 계속해서 움찔거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소주를 벽나발 불더니 제 손을 붙잡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이제야 말씀드려 죄송해요. 한 달 전에 누나가 술에 취해 찾아와 말하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매형 얼굴 보기만 하면 그저 이혼 생각만 난다고 해요. 제가 빨리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매형, 저희 누나 정말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갑작스러운 아내의 바람 소식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자신의 학원에서 고용한 젊은 남자 강사와
무려 1년을 넘게 바람을 피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내가 처남에게 술김에 솔직하게 바람 사실을 털어놓았고 처남은 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다음날 학원에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남자 강사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는데 그 순간에도 왜 이 사람을 때리냐며 편을 드는 누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처남은 아내에게 너무 실망했지만 이건 정말 사람 둘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몇 번이나 아내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울고 불고 설득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면 좋을지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술을 먹자고 연락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사돈 어르신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원수로 갚게 생겼으니 어쩌면 좋으냐고 말하며 어찌나 엉엉 울던지 저도 그렇게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달래며 일단 처남을 진정시키고 보냈죠. 그리고 비슷한 이유로 이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마치 짜놓은 각본처럼 아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고 저는 무작정 화를 내면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주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잘해주냐고 말이죠. 아내는 살짝 당황하다가 이내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요즘 3명에 1명꼴로 이혼한대.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야. 나 요즘 당신 재미없고 무엇보다 더 이상 남편이나 자식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 좀 즐기면서 젊은 남자한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혼해줘. 저는 침착하게 만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그동안 늦게 들어온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었는지 물었어요. 아내는 참 정직하게 술술 말하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녹음하는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밑바닥과 다름없이 힘들게 사는 인생을 누구보다 발벗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상처 준 만큼 그에 합당한 대가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아내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약속했고 그날 밤 친구의 조언대로 아내가 잠든 틈에 주차장으로 가서 외제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어요. 상간남의 집 주소로 생각되는 곳이 최근 목적지에 나와 있었어요. 이걸 고맙다고 생각해야 할지 휴대폰에도 그 남자와 찍은 셀카가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빠르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더는 참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진행을 하는 도중 처남은 그동안 신세졌던 오피스텔 보증금을 아버지께 갚으며 가게를 떠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역시 자식 헛똑똑이를 키웠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셨죠. 솔직히 더는 아내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모두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 후 저는 지역에서 영향력 있기로 소문난 맘카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 서류를 인증하며 불륜 사실을 제보했고요. 과거 아내는 맘카페까지 신경 쓰면 학원 운영 제대로 못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이곳을 이용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학원인지 제발 알려달라고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원 이름을 초성으로도 밝히지 않았고 특정 단어나 자세한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지역에는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서 학부모들 사이에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람들 사이에 뜨거운 화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의 바람 사실과 상간남에 대한 폭로를 상세하게 적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학원에 쳐들어가 온갖 곳에 뿌리며 세상 천지에 그들의 더러움을 폭로하고 싶었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했고 완벽한 한 방을 아내에게 먹일 수 있었어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는 아내가 관리하는 학원 밴드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내는 집을 얻어 따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자기가 쓰던 물건과
자기 돈으로 구입한 살림살이는 가져가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아내 휴대폰을 챙기고 화장실에 들어갔죠. 밴드 어플에 들어가니 학원 소식과 시험 일정, 입시 설명회 등 여러 공지를 올려두었더라고요. 저는 그곳에 제가 만든 전단지를 사진을 찍어 망설임 없이 올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학부모님들이 댓글을 달며 이게 정말인지 따져 묻더라고요. 전화도 정말 많이 왔지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하고 휴대폰 전원을 끈 채로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내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고요.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단결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준비한 전단지를 맘카페에 공유해 주셨고 아주 난리가 났죠. 단체로 다 같이 학원으로 가셔서 저 대신 아내 머리채를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맘카페에 쓰여 있기로는 추악한 원장년이 무릎을 꿇고 오해하시는 거라며 싹싹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간남이 원장실로 찾아와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모든 학부모 앞에서 확인 사살을 제대로 해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상간남은 결혼을 약속한 오랜 애인이 있었고 제 아내는 그저 돈 잘 쓰는 호구 아줌마였을 뿐이었죠. 결국 아내의 학원은 쑥대밭이 되었고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신상도 모두 털려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무엇이고 먹고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상간남은 원장에게 갑질당하고 억지로 놀아준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버리고 저딴 놈이랑 어울려 놀며 사랑을 들먹인 게 정말 한심했네요. 저는 소송들을 그대로 진행했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을 하고 상간남은 손해배상과 함께 파혼을 당하는 완벽한 결말을 얻었네요. 사실 아내가 저에게 이번 사건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저도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깟 500만 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통쾌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아들은 그 학원에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간남이 강사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군요. 아들은 그 선생님이 평소 자기를 싫어하고 많이 혼내기도 해서 얼굴만 봐도 싫었다는 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저는 엄마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짐을 챙겨서 도망가는 그 얼굴을 제가 어떻게 까먹겠어요. 저 나중에 여자도 안 만나고 장가도 안 갈래요. 아들의 말이 제 뒤통수를 크게 때리는 듯 했어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아들이 받은 상처가 아물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심리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부모님의 식당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처갓집 식구들에게도 외면받고 오로지 자신에게 남은 건 돈 몇 푼이라며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챙겨 나오셨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가장 반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시나요? 바로 제 아들이었답니다. 아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뒤 연락도 없고 그 후에 찾아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아내와의 인연이 끝이 났습니다. 참 똑똑했던 아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형편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지난날의 어려움과 받은 은혜를 잊다니 참 어리석네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당연함에 대해 말했죠? 제 아내는 부모님의 끝없이 베푸는 사랑이 그저 당연했나 봅니다. 저는 이제 당연함은 없다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들이 심리 상담 치료를 열심히 다녀주는 것, 어머니가 손주의 끼니를 열심히 챙겨주시는 것, 아버지가 같은 아빠로서의 고충을 다독여 주시고
술 한 잔 기울여 주시는 거 모두 참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혼해서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전혀 위축되거나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고 멋있게 아들과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아들 옆에서 변함없이 우직한 소나무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속지 말고 소중하게 지켜나가세요. 감사합니다.